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중심 혹은 인간 중심의 그러한 그 체제를 바꿔나가는 사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석산입니다. 근데 제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오니까 무슨 나이나 깨트는 원로 같은데 사실 몇 살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리가 약해가지고 요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이도움 선생님께서 뽑았는지 홍사성 선생님께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뭐 개벽사상 그랬어요. 전 사실 철학이고 사상이고 공부한 바가 없어서 사상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학에서의 개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돌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동학의 다시 개벽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동학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동학난,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전봉준, 그 다음에 전라도, 최재우가 맨 나중 나와요. 제가 오래전인데 술자석에서 동학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뭔데 전라도 사람 앞에서 동학 얘기를 하느냐, 감히. 이러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다들 동학에 대해서는 도사인 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동학은 전라도의 전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것은 동학혁명이 여기서 이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오동학혁명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판도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였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판도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학하면 의례, 동학혁명과 전봉준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몇 장 가져왔는데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성난 민중들의 얼굴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은 호남이라는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삼남의 일대는 물론 강원도, 황해도, 우리나라 전 지역을 풍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은 동학혁명 12갑이 되는 두 번째 갑이 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때도 내가 어디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경상도가 동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동학이 무슨 경상도냐. 근데 경주가 말 그대로 동학이 꽃피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경주는 신라 문화 때문에 가려서 동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경주 용담에 있는 용담동인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넘쳐요. 여기 가면은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조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수훈 선생이 차명을 당합니다. 이건 1864년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동학도인들이 그 난을 피해서 전부 흩어져 숨는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산간마을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단순히 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동학을 다시 부흥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강원도, 충청도 지역은 이곳에서의 동학의 부흥이 없었다면은 호남에서 발발하는 동학혁명도 우리에게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 현상만 중요시 여기고 그 현상이 되는 원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원도에 가서도까지 동학혁명을 얘기를 해요. 거기는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룩한 지역입니다. 이건 영양이 우리나라의 군 중에서 제일 작은 군이에요. 6개 면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최시영 선생이 7년을 숨어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다가 유업일을 세우려고 이 영양이 한 20번은 갔습니다. 그동안에 군수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군수가 오케이 하면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마을 사람들이 또 오케이 하면 군수가 또 생각이 없고 그러다가 간신히 이렇게 세웠는데
그쪽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세웠습니다. 동학에 관한 비석 중에서는 제일 큰 비석일 겁니다. 여기에 7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영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영월인데 영월 직동, 제가 처음 직동을 방문했을 때는 무지무지한 산골이었어요. 지금도 산골인데 지금은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서 이필제의 난에 쫓겨가지고 영양에서 도망을 해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 직동 산간 마을에 숨어서 한겨울을 납니다. 한겨울을 나고 여기서 가르침을 편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인전문이라는 법서를 여기서 핍니다.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은 섬기기를 하늘님같이 하라. 내가 이필제의 어떤 그 교훈에 속아서 한 것은 결국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천도교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그 영월에 있다가 정선으로 옮아갔어요. 정선에 유시원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무르는데 그 자리에 정선 그 문화원에서 세워놓은 간판입니다. 이 정선에 있으면서 그쪽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좀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라는 것은 오늘날 천도교에서 말하는 수련입니다. 수련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자리가 없느냐. 혹시 그 정선에 정암사라고 잘 아시죠?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정암사. 정암사의 말사인 적점이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49일의 기도를 한 겨울을 내면서 했습니다. 그 기도터에다가 세운 겁니다. 이렇듯이 수은 선생 때나 해월 선생 때에 불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수은 선생이 남원 운저감에서 선국사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도학학교 세미나를 하는데 발표자가 수은 선생이 그 절로 다니면서 신세를 지은 거는 참 고맙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불경을 공부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그 토론자가 불경을 공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불경을 공부하지는 않고 거기서 동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자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양인데 사동인데 절골이라고 그래서 절골, 절사자. 지금은 번듯한 동네인데 옛날엔 무지무지한 시골 그 촌 동네입니다. 여기에도 숨어 있었어요. 이 단양 쪽에서는 10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여기에서의 그 재건을 통해 가지고 동학이 전라도에서 사회운동으로 펼쳐나가게 되고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게 됐던 겁니다. 1892년부터 이런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전라도가 제일 나중에 갑니다. 전라도에 여기서는 임실이에요. 임실에 해월 선생이 1874년에 가서 숨어 있던 것이고, 이것은 익산에 있는 금마산에 있는 사자암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자암만 있을 때도 제가 가봤는데 최근에는 사자사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윤회는 없다 주장하는 스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향봉이라고. 그 스님이 여기 주지입니다. 제가 올라가 봤더니 여기에서 번듯한 절을 하나 짓고 있어요. 여기에서 4개월을 숨어 있었습니다. 저 보이는 바위가 사자암입니다. 사자동천이라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학의 세력은 삼남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해월 선생을 비롯한 동학 교도들이 그냥 산간에 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재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동학군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게 되니까 점주성을 함락합니다. 전주가 떨어지면 이제 서울도 머지않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서울에서 위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 권력자인 민씨들이 청나라에다 구원병을 청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청나라 군대를 불렀습니다. 동학군을 제어해달라. 참 대단히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은 일본에 원래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천진조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일본에 알리게 됩니다. 청나라가 조선으로 파견하면서 조선으로 군대가 들어가니 일본은 그렇게 알아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다가 잘 됐다. 그러고는 우리나라로 인천으로 들어오고 청나라는 그래도 좀 순진한 사람들인가 봐요. 안산에 풍도라고 있습니다. 그 풍도에다가 아산만이 가까운데 거기다가 해군을 갖다가 정박시켰어요. 그 풍도를 일본인들이 가서 쳤습니다. 거의 청일전쟁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항토에서 일본군과 청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잘 아다시피 그 동학군을 토벌한다는 명목 안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해월 선생은 충청도 옥천 청산이라는 곳에 문발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호랑이가 들어오면은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기포령을 내렸어요. 그 제기포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총기포령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총기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에서 그 호남 지역에서 전봉주를 비롯한 남접이 중심이 됐다면 사실 남접이고 북접이고 없어요. 이 해월 선생은 남북접 연합을 여기서 명령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큰 바위가 저게 문바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념탑이 있고 여기 제기포 비가 섰습니다. 이것은 비석거리인데 청산면에 있는 비석거리예요. 여기에 가면은 청산군과 보은군의 그 공격을 세운 공격도 아니죠. 그 지방관들의 비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비 속에는 동학군을 많이 토벌해서 군수가 된 그래서 그 사람의 비석까지 있어요. 거기. 그 옆에 참 이렇게 기포령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를 비롯한 전 지역이 일본의 우수한 화기로 인해서 무참히 죽어갑니다. 관군, 일본군, 민보군의 연합군이 합집을 해서 동학군을 토벌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1명 죽일 때 동학군은 10명, 100명 죽는다고 그래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공주 우금치 전투입니다. 여기서 한 2,000명이 죽습니다. 우금치에서. 이 고개를 넘어야 공주를 거쳐서 서울 올라가니까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이거는 목천에 있는 세성산 전투 기념비인데 세성산에 가봤더니 한쪽은 비탈이고 그 뒷면은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는 막다른 골목에 모여가지고 동학군들이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도 한 2,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보은에 있는 그 북실 전투를 기념하는 공원으로 동학공원이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서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붉은 피가 아주 그 굉장히 많이 산을 뒤덮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하동에 있는 고성산 전투의
그 위령탑이겠습니다. 이렇듯이 동학은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라도 한 지역만이 아니라 어떤 그 어느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거기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탄압받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느냐? 개벽된 세상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것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 동경대전을 발간한 그런 그 터입니다. 지금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데 강원도의 그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양에 있는 용담여사를 그 최초로 발행한 곳에 기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동학은 우리나라 전 각지에서의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듯이 동학은 19세기 동학은 전 조선을 풍미하였습니다. 그러면 동학의 어떠한 힘이 우리나라의 전역을 풍미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물 좀 한 그릇 먹고요. 예. 이거는 수은 선생의 가르침과 해월 선생의 가르침, 의엄 선생의 가르침, 추람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했어요. 우린 동학의 혁명이라는 현상의 중시였기 때문에 수은 선생이 어떤 가르침을 펼쳤는지, 해월 선생이 어떤 가르침을 펼쳤는지, 의엄 선생이 어떤 가르침을 펼쳤는지 우린 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현재 학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저러한 가르침이 없었으면은 개벽의 새로운 원동력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시 개벽의 길을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수은 선생이에요. 수은 선생은 1824년생이니까 사진이 없습니다. 이건 1900년대에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초상화입니다. 대략 초상화가 5개 정도 전하고 있는데 저것을 천도교에서는 공식적인 초상화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천주입니다. 수은 선생이 평신년 1860년 4월 5일에 결정적인 종교체험, 우리가 동학의 종교체험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교체험이 없었으면은 동학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은 선생의 종교체험이에요. 그 종교체험과 함께 모든 존재가 하늘을 모시고 있다라는 시천지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이건 용담으로 올라가는 성화문의 모습이고, 아까 그 용담입니다. 이것은 초봄의 사진이고, 이것은 용담의 늦가을의 사진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지는 당시로서는 반역이고 혁명입니다. 지존인 임금도 집에서 부리는 촌노도 모두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시천지는 오랜 동안 봉건 질서를 유지해온 신분의 문제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놓은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시천지의 가르침으로부터 동학의 새로운 개벽은,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는 다시 개벽은 시작을 합니다. 시천지를 말하지 않고 동학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동학이 창명이 되든, 동학은 창명이라고 그래요. 창도라는 것은 도를 새로 지어냈다는 뜻인데, 도는 그 이전부터 있던 거고, 그게 창명이라고 말하는데,
장면의 19세기 중엽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유교적 질서가 무너져서 거기에 대처할 만한 새로운 신념체가 아직 우리한테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또 세도 정치, 이게 1860년부터 시작됐는데 세도 정치로 해서 정치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리고 겹치는 흉년과 전염병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의 침략이 가시화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불안함을 겪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이때에 그 당시는 시대의식은 어땠느냐? 지배계층이 훌륭한 정치를 펴면 요즘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하층민 역시 잘 살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책을 잘 펴면 우리가 잘 살 것이다.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상층민뿐만 아니라 하층민 역시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 매우 능동적인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배계층인 상층만 타락을 하고 하층민은 타락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시대는 상층민이고 하층민이고 모두 타락을 했어요. 아내자들이 벌건 대낮에 거리를 못 돌아다녀요. 하도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반들의 행파만 아니라 중인들 또 양반집의 하인들 그놈들의 행포가 더 심해요. 그래서 수훈 선생이 가르치면 시천주가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에서 수동적인 민중들에게 자신도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자각을 각성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각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각을 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런 자신도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중국의 시천주입니다. 그래서 당시 억압받던 하층민 역시 이 변혁의 선두에 설 수 있다. 졸졸졸졸 뒤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변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가르침이 시천주입니다. 시천주를 더하는 의식 변혁은 민중들 사이에 파급이 되면서 이 시대적 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상층민, 하층민을 망라한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각을 주었던 것이 시천주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러한 수훈선생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입도입니다, 이때는. 그 동학 교민은 다만 하층민만이 아니라 시대의 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883년 해월 선생이 단양 갈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호소 지역의 개혁 인사들이 한 20명 와서 입도를 했어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이나 지식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동학 농민혁명, 농민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농민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지식인도 있습니다. 동학은 다만 폭도들의 집단이 아니라 시대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1892년 보훈치유에서 한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의 신조가 뭐냐? 폭력을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양호 절도상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만나보고 올린 그러한 결과에 의하면은 동학교도들은 굉장히 점잖은 지식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어윤중이라는 그 이름은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역사에서. 그러한 개혁하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시천주는 제가 요약을 하면은 이건 자신의 발견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주체다.
내가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주체다 이게. 따라서 삶의 주체고 이 시대의 주체고 역사의 주체고 변혁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하느님을 모셨다 하는 것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건 해월 선생의 처형되시기 2시간 전의 사진입니다. 이건 고등법원 사형장인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지금 단성사 자리, 옛날 단성사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때 러시아의 공사가 동양의 현자가 오늘 사형을 당한다는데 사진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긴 사진입니다. 이 보면 사진에 지금 잘 밑에가 안 나오는데 발등에 보면 수북하게 부었어요. 발등이. 저 발등만 보면 가슴이 아파요. 해월 선생 체격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 옷이 설사를 하고 말라가지고 옷이 안 맞아요. 특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뒤에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붙들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바라보면 왼편이죠. 옷걸음이 한쪽으로 몰렸죠. 그것은 뒤에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인저천입니다. 이건 대인전물이라는 법설에 나오는데 사람이 하늘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같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인여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사회,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것이 사인여천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당시 핍박을 받던 며느리, 어린아이들, 이들도 모두 하늘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래서 소외된 약자인 며느리나 어린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한 것이고, 반상, 적사라는 종적인 평등만이 아니라 남녀, 노소라는 횡적인 평등까지를 제기한 가르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월 선생은 우리가 잘 아는 삼경사상을 펼칩니다. 경천경인 경물인데 경천에 관해서 하늘을 공경한다가 아니라 하늘님을 공경한답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사물을 공경한다. 사물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물을 그냥 아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단에서 존경하는 분이 성창경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집에 가면요, 온갖 쓰레기가 마당에다 모여 있어요. 그냥 그분 사모님도 대단하십니다. 하다못해 남의 집에서 버린 욕조까지 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뚝딱뚝딱하고 조각품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신권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물권인들 없을 거냐? 물권이 있다. 그건 삼경의 경물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경물은 단순히 사물을 공경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지닌 속성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물은 물의 힘으로 쓰고 불은 불의 힘으로 쓰는 것. 이것이 경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경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중심 혹은 인간중심의 그러한 체제를 바꿔나가는 사상입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르네상스 이전엔 이랬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이도훈 선생한테 배운 겁니다. 이것도. 또 르네상스 이후는 사람, 신, 자연 이러한 위계질서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공부를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 사람한테 공부한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 자연, 신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만도 없으면은 이룩되지 않는 거예요. 동양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해월 선생의 삼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큰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고 동시에 모두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 강연을 가서 예를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만 귀여워하는 반이 있고 월사금 잘 내는 학생만 귀여워하는 선생님도 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 겨울에 날 넓힐 때에 조개탄 잘 들고 오고 점심시간에 크다는 주전자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학생을 귀여워하더라. 사실은 누가 중심이냐? 이 모두가 중심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월사금 잘 내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 모두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차린지 몰라도 밥은 주말에 담고 국은 단깨에 담고 김치는 보시기에 담고 뭐 이렇게 해서 간장종지까지 내놓습니다. 그 간장종지는 왜 필요한가?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대요. 입이 쓰대요. 그 간장으로 입맛을 한번 적시면은 입맛이 확 돌아온답니다. 그 필요한 거잖아요. 간장종지가 필요 없다고 안 넣으면은 그 밥상은 밥상이 아니죠. 밥상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그릇들의 그 반찬과에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모 중심이다. 이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중심이며 동시에 모두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부분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유를 뛰어넘는 것에 동학의 삼경사상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경은 인간 중심 혹은 신중심이라는 지배와 억압을 근간으로 하는 중심이 부분을 주변을 지배하겠죠. 그런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인간, 신, 자연 이들 모두를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인 온생명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온생명이라는 말은 한생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 장효익 교수께서 물리학 책에서 온생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 글이 좋아서 온생명이라는 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유기적인 관계 위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면서 진정한 우주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렇게 한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삼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식전, 참 이게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점심을 먹었어요. 나도 하늘님 먹었으니까 하늘님이죠. 내가 먹은 쌀이나 김치도 하늘님 먹었으니까 하늘님이에요. 하늘님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이천식천이라고 해월 선생이 참 표현했습니다. 이 이천식천은 우리가 인간의 편견에서 본다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전일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해월 선생이 동질적 기와 이질적 기와 이런 말을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햇살이 내려서 그 속에서의 식물들이 자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동질적 기화라고 말을 합니다. 동질에 만나서. 이질적 기화는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늘님을 먹음으로써 내 체내에 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질적 기화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도 먹고요,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듯이 햇살 비치고 비 안 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모든 존재는 동질적 기화와 이질적 기화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화작용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화라는 것은 두 개의 기운이 만나서 하나의 기운을 이루는 것을 기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화작용을 통해서 만연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서로 공생하고 있다. 서로 공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생태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런 게 생명의 본질이라고 나오대요.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것은 먹고 먹기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천식지는 그 인식을 달리해서 서로 어우러져 사는 기화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예를 든 것이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지. 신에게는 12척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거 졌어요. 그 전쟁은 지고 맙니다. 그러하듯이 12척, 같은 12척이라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작용이라 하더라도 약육강식이냐 기화작용이냐 하는 인식의 차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유가 서로 먹히는 사립과 다툼이 아닌 기화를 통한 공생과 상생, 그러므로 조화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생명의 본질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20년 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해월 선생이 펼쳤어요. 해월 선생은 1898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100년도 더 된 일이죠. 손병희 선생입니다. 천도교 3세 교수입니다. 이 당시는 어떠냐? 동학혁명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쫓겨다닐 때입니다. 강원도로, 경상도로 해월 선생을 모시고 쫓겨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이때는 일본을 비롯해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국과 자주의 문제, 동학교단의 복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우암 선생은. 참 버거운 일입니다. 그때의 해월 선생이 용시용활의 가르침을 펼쳤는데 용시용활의 용단으로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화합니다. 간혹 요즘하게 동학이 천도교가 되면서 변형됐다, 위축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거천화라는 천하에 알렸다.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882년 조미 통상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어요. 동학은 이단의 집단으로 쫓겨다니는데 종교로 당시에 조정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니까 쫓겨다닐 일이 아니에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한 1910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정치단체와 사회단체를 전부 없애버립니다. 종교단체와 교육단체만 남겨놨어요. 3.1운동이 왜 종교단체와 교육단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일제가 천도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동학은 종교인데 종교 같지가 않다. 유사종교라 그래서 유사종교. 그건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를 탄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탄압을 했던 거예요. 천도교로 대거천하는 1905년입니다. 이 동학정신을 그 시대에 부응하면서 동학을 천도교로 대거천했던 겁니다. 먼저 의암 선생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종교화입니다. 오관이라는 걸 정하는데 이 관자는 요새 잘 안 쓰는데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정성을 들이는 항목입니다. 5가지인데 주문, 청수, 시일, 기도, 성미. 주문은 동학시대부터 있던 거예요. 청수는 역시 동학시대부터 있던 겁니다. 시일은 동학시대에 없었어요. 이건 월화수목 금토 일 이것이 들어오면서 일요일 날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천제를 지낼 때에 상망에 지냈어요. 초하루하고 보름에 지냈습니다. 그것을 일요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오늘날 천도교에서 말하는 그 수련과 같은 겁니다. 성미는
그 정성스러운 쌀을 내는 건데, 성미는 옛날에 게라는 게 있었죠. 그와 유사한 건데 좀 독특합니다. 아침에 요새는 밥을 안 하지만 아침에 밥을 할 때 주부가 식구 숫자만큼 수저로 쌀을 떠놓습니다. 그것을 그 세 끼를 떠서 일주일을 모읍니다. 그러면 한 주발이 됩니다. 그거를 청수 모실 때에 9시 기도식을 청수 모신다 그러는데 그때에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모은 걸 가지고 그것을 천도교에 갖다 바칩니다. 그게 성미예요. 정성성자 성미입니다. 근데 지금 뭐 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대신 돈으로 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참 그 종교도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성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천도교가 되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시일도 무슨 그 옛날에 상망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를. 그 해월 신사 시절에 보면은 설법제, 인등제, 구성제 이런 것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그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면서 종교화가 됩니다. 종교화. 당시 새로 들어온 서양의 종교의 모양을 본따서 종교화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 계몽 운동을 일으키고 그 힘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교당을 지어요. 그 당시 이게 1922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 당시 서울 시내의 3대 건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게 천도교 대교당입니다. 이것은 의엄 선생이 그 양산의 통도사에 있는 그 내원사라는, 내원 지금 사인데 옛날에 내원암입니다. 거기에 수은 선생이 들어가서 수련을 했는데 그 스승님을 생각하고 거기 가서 수련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손병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동학의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즉 이렇게 종교화하면서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무채법경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정도로 수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무채법경이라는 책도 이때 나왔고 교리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오늘 천도교 경전이 1991년도에 인쇄한 거예요. 그럼 몇 년 됐습니까? 그 1991년도에 인쇄한 게 판을 거듭하면서 글자 안 바꿨어요. 그냥 찍어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근데 이 당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교리를 개발하고 경전을 내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만세보, 이것은 언론 활동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의암 선생에 관한 평전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의암 선생이 의기가 있고 어쩌고 이런 것만 썼어요. 의암 선생이 이러한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이러한 수련에 관해서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사실 진가는 거기에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천도교의 월보를 1910년에 창간합니다. 이건 천도교의 월보인데 당시 교양지입니다. 책이 없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려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읽고 공유합니다. 그러다가 봉황각이라는 우이동 골짜기에다가 이걸 세워요. 지금도 산골짜기인데 그 당시는 말도 못하는 산골짜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여길 갔는데 시골길로 버스가 얼마나 오라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서 여기를 걸어서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왜 만들었느냐? 3.1 독립운동을 여기서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500명에 가까운 천도교 지도자들을 모이게 해서 49일의 기도를 7차례를 감행했어요. 자,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할 때 고문과 이러한 것에서
이겨내는 길은 종교적 신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의 이러한 그 수련을 시켰습니다. 보안각이 전경이고 그 수련자들의 모습입니다.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60만 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올해가 60만 세 100년이에요. 1926년이었어요.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거는 순종 황제의 인산일입니다. 이날이. 그래서 인산 나가는 거죠. 거기에 만세를 일으켰습니다. 천도교 구파 세력과 사회주의적인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일으켰어요. 근데 이것이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문서를 만들었는데 개벽사에 갖다 뒀어요. 근데 개벽사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간이 됐습니다.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신관의 운동으로 이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듯 천도교는 끊임없이 독립운동의 길을 갔습니다. 다시개벽은 그 동학의 가르침에 어떤 것이냐? 현대사회는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과 인간, 자연과 자연, 인간이 지니는 유기적 균형이 서로 깨짐으로써 그 인간과 함께 이 모든 자연은 아름다운 별인 이 지구라는 독특한 환경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지구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서로는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경쟁을 하고 또 공존을 하는 겁니다. 경쟁 없는 공존은 없어요. 이 경쟁과 공존 속에서 모든 존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경쟁, 공존, 균형, 조화라는 이 우주의 큰 법칙,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리인데 그 현대사회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법칙을 거슬리는 천리를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가시개벽이라는 것은 변혁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일으킴을 말합니다. 다시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말하는 그 노정이 한 번이 아니라 거듭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벽이라 그러니까 소광절의 개벽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개벽의 행적 전개로서 시천조 한 주철에서 자신의 새로운 자각, 사사천, 일마다 하늘님 일이 아님이 없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이건 역시 하늘님의 일이다 이거죠. 하늘님의 일이니까 신성한 일이죠. 이 일을 하는 나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현실의 깊은 인식, 보고감민, 이건 수은 선생님 시절부터 나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노력,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모두 함께 사는 우주 공동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다시개벽의 종적인 전개로서 저는 척양척에 1892년 교조신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1994년은 동학혁명 100주년이었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젊을 때인데 글줄이나 쓰는 사람이 동학에 관해서 글 안 쓴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동학이 아주 관심이 깊었어요. 그런데 참 그때에 참 볼 수 없는 것이 이 교조신원 운동을 동학혁명과 분리해내려고 그래요. 지금도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교단의 일이고 동학혁명은 이건 사회적인 일이다.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조신원 운동에서 척양척야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훈지회 때 나와요. 예를 배척하고 서양을 배척해야 된다 하는 척양척의 정신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부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외피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외피설.
나는 오늘도 그 에피소드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글을 읽어보니까 1950년대에 북한에서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진보적 사학자들이 뇌피소를 통해서 동학을 외소화시키고 밀란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갑오동학 혁명은 저는 이것을 혁명이란 말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혁명이란 서구적 개념보다는 개벽운동의 하나다. 그건 개벽운동이다. 갑진개혁운동은 1904년인데 반발령을 내리는 겁니다. 동학교도들이 먼저 상투를 잘라요. 그러면서 개혁운동에 뛰어드는 겁니다. 3.1 독립운동이 실패를 하니까 출판문화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지인 개벽 역시 천도교에서 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60만 세사건 신간의 운동, 무인멸의 운동, 무인은 1938년인데 이때는 일제의 감시가 아주 지엄할 때입니다. 이때에 그 추남 박일호 선생이 전 교인들에게 일본을 멸망하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동아일보에 기사가 터집니다. 광복이 된 후에 청우동운동들, 이것이 개벽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은 사회사상이나 운동만이 아니라 또 단순한 종교만도 아닙니다. 투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 현실 인식 바탕 위에 종교 체험을 한 겁니다. 단순한 종교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양자가 모두 종합적으로 담긴 사상이며 운동이며 신앙이며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시천주를 이은 사인여천, 삼경, 이천시정, 용시용화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간 중심의 삶을 생명 중심의 삶으로, 속의 삶을 성의 삶으로, 즉 내가 하는 농사짓는 일이 속된 일이 아니라 하늘님의 일이니까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또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다시개벽의 길이었습니다. 상층 계층이 하층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이 속을, 신이 인간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구도를 이룬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모습입니다. 천도교는 그 종교 전문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종교에서 종교 전문가들, 스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신부님, 이 종단에서 또 하나의 권력자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권력자예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이 같은 관념을 무너뜨리고 성과 속이, 신과 인간이,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조화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동학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학이 다시개벽의 진정한 정신은 단순한 생활의 변혁 혁신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신과 만유, 삶과 죽음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분열과 갈등의 삶을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인류의 행보를 옮겨놓는 거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정신은 갈등과 분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인류의 삶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나아가 세계로 통할 수 있는 정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얘기 듣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칩니다.